이제 6월 13일부터 달라지는 것은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이제 소득을 보겠다. 예전에는 소득 안 아. 봤거든요. 네. 네, 소득을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소득 준비는 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증빙소득이 유력하고요. 네. 아직 이제 구체적인 사안은 이제 은행별로 발표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봐야 되는데 카드 소득을 볼 수 있으면 지금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네. 도시보증공사도 소득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카드 음. 소득까지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렇게라도 하면 괜찮고요. 네. 그리고 서울보증 같은 경우는 1주택자에 한해서 음. 앞으로 DSR을 보겠다. 그 어. 대신 이제 1주택자이고 그다음에 보증금의 60% 이상 대출을 받는 분. 많이 받는 분이죠. 네, 네, 네. 그러니까 1주택자인데 대출 많이 받으면 소득이 많아야 된다. 근데 이 전세는 유예가 없어요. 우리가 네. 그 담보 같은 경우는 7월 1일 계약자는 뭐 예전 걸로 2단계로 해준다 하지만 전세 대출은 유예가 없어요. 얄짤없이 네, 13일이에요? 13일부터 보증서 발급이 이제 하게 되면 그렇게 변경이 됩니다. 자, 김은진 레오 대출 연구소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저 전세 대출 좀 여쭤보려고요. 네. 전세 대출도 사실 저는 오히려 스트레스 DSR보다 더 급한 것 같은데 네. 이게 6월 달에 또 뭐가 규제가 네, 시작된다면서요. 바뀝니다. 어떤 점들이 이게 바뀌나요? 뭐가 바뀌냐면요. 6월 13일부터 얼마 안 남았죠? 네, 네. 바뀌는데 예전에 그 네. 주택도시보증공사 아시죠? 네. 허그라고 하죠? 네. 네, 허그에서 전세 사기 때문에 손해가 굉장히 커요. 맞아요. 그때 네. 전세 사기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신 분들 되게 많은데 그 네. 돈을 다 물어줬어요, 네, 허그에서. 맞습니다. 네. 네. 이게 그나마 공기업이니까 버티는 거지 민간 아, 기업이었으면 파산했죠. 네, 좀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리 나라에서 뭐 보조를 해 준다고 해도 끝없이 이렇게 계속 물어줄 수는 아, 없어요. 그쵸. 예, 그런데 이렇게 뭐 부실이라든지 대의 변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보증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사고라고 하죠. 사고가 나는 그런 확률이 이제 소득을 보면 음. 소득 심사를 하면 좀 줄어들 수는 있어요. 누구 소득 심사요? 임차인의 소득 심사죠. 임차인이요? 전세 네. 대출을 하는데? 네. 그래서 어. 그 소득 심사를 하고 또 DSR을 적용을 하고 이러다 보면 대출 한도도 줄일 수 있어요. 그죠. 와. 예전에는 무소득자도 그냥 네. 보증금의 80% 다 해 줬단 말이에요. 4 억까지 나가고. 네. 예, 그러다 보니 연체도 할 수 있고 부실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제 6월 13일부터 달라지는 것은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이제 소득을 보겠다. 예전에는 소득 안 아. 봤거든요. 네. 네, 소득을 봅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소득 준비는 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뭐 직장인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 네. 뭐 프리랜서들도 있고 네. 가정주부들도 있고 많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은 소득을 어떤 걸로 증빙을 해야 돼요? 일단 증빙소득이 유력하고요. 네. 아직 인제 구체적인 사안은 이제 은행별로 발표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음. 봐야 되는데 카드 소득을 볼 수 있으면 지금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네. 도시보증공사도 소득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카드 음. 소득까지는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렇게라도 하면 괜찮고요. 네. 그리고 서울보증 같은 경우는 1주택자에 한해서 음. 앞으로 DSR을 보겠다. 그 대신 이제 어. 1주택자이고 그다음에 보증금의 60% 이상 대출을 받는 분. 많이 받는 분이죠. 네, 예, 그러니까 네. 1주택자인데 대출 많이 받으면 소득이 많아야 된다. 아. 와, 전세도 이제 아무나 못 살겠네요. 예, 전세까지 DSR 적용을 하면 네. 조금 힘들죠. 왜냐하면 지금 전세 대출 받는 분들이요. 연령대가 낮은 분들, 그쵸. 사회초년생분들 그리고 신혼부부들. 네, 그리고 또 아예 연세 높은 분들도 받아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기존에 지금 가장 생활력이 좋으신 분들은 다 집이 있잖아요. 네.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니면 다주택자인 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다 음. 보니 뭐 같이 사는 엄마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한다거나 네.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분들은 소득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전세 대출을 못 받아요. 어떡해요. 인제 월세 알아봐야 그럴 되는데. 수도 있어요. 전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기 음. 때문에 앞으로는 전세 대출을 받기가 좀 더 어려워질 거고요. 그리고 네. 또 하나 달라지는 거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그런 그러니까 일단 전세 대출의 특징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이 전세 대출은요 담보가 없잖아요. 네. 이게 그 주택처럼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불안해요. 음. 은행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불확실성. 돈 떼이는 돈 떼이는 거예요. 거. 예. 돈 그쵸. 떼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담보도 없이 어떻게 대출을 해 음음음. 주냐. 우리가 담보 없이 대출하는 거는 신용대출이에요. 그쵸. 네. 전세는 보증이 있어요. 담보가 있어요. 네. 담보가 뭐냐면 보증서예요. 그러니까 주택 허그나 도시보증공사 이런 데서 해 네. 주는. 거기서 보증서를 내줘요. 발급해 줘요. 그럼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하는 맞아요. 우리 거거든요. 그 보증료 내요. 네. 예. 대출 맞아요. 받을 때 우리 음. 이제 다들 잊어버려서 모르고 있는 건데 그때 막 한 30만 원, 뭐 네. 8만 원 막 이렇게 맞아요. 네. 내요. 보증료 예. 내요. 예. 그리고 서울보증 같은 경우에는 보증료를 안 내지만 은행에서 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보증료를 맞아요. 내는 그러니까 구조거든요. 보험을 드는 거예요, 은행 그렇죠. 네. 입장에서도. 예. 그래서 그 대신 은행 입장에선 좋죠. 100%다 보증해 주니까 돈 뗄 네. 염려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90%만 보증을 해 주겠다. 나머지 10% 은행 네가 책임져라. 아 이게 이제 네. 해 주다, 해 주다 안 되겠으니까 이제 우리도 두 손 둘 발 드는 그렇죠. 거군요. 그럼 두 네. 손 둘 발 다 든 건 아니고 이제 90% 까지는 그래도 90%는 하겠다. 해 주는데 10%는 은행이 책임을 져라.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네. 어떻겠어요? 내가 돈 불안한데. 떼이면 안 되니까 더 심사를 깜깜하게. 까다롭게 하겠죠. 네. 그래서 음. 고렇게 이제 전세 대출이 바뀔 예정입니다. 그게 6월 13일. 얼마 안 네. 남았네. 얼마 안 큰일 남았어요. 났네. 근데 이 전세는 유예가 없어요. 우리가 네. 그 담보 같은 경우는 7월 1일 계약자는 뭐 예전 걸로 2 단계로 해 준다 하지만 전세 대출은 유예가 없어요. 얄짤 없이 13 네. 일이에요? 13 일부터 보증서 발급이 이제 하게 되면 그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럼 이것도 13일 전에 계약서를 써서 잔금 보내신 아니요. 분들까지만? 13일 전에 보증서가 발급이 돼야 되니까 미리 하셔야죠. 와. 네. 그러니까 지금 계약하시는 분들은 괜찮으실 수 있는데 네. 뭐 6월 뭐 지나서 둘째 주 가 네. 버리면 안 되죠. 와 지금 이사하셔야 되는 분들 더 빨리 알고 하셔야 돼요. 계실까? 예. 어머머머머. 다들 음. 지금 이 7 월에 DSR 3 단계 때문에만 막 다들 몰두해 계시다가 네. 전세 대출 막힐 수 있다. 전세 대출 막힐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슈화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전세 네. 계약자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요? 네. 전세가 거래가 많이 없더라고요. 요즘엔 월세 거래가 훨씬 많은 많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전세가 아예 없어질까요? 지금 한국의 특성상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다들 그 비싼 집 살 때 갭 껴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갭 투자도 많이 못 하세요. 그리고 전세가 아. 비율도 낮아졌잖아요. 예전에는 뭐 1,000만 원만 있으면 내 집 갭으로 살 마련. 수 있고 네. 2,000만 원 자 3,000 갭이냐 뭐 이런 얘기가 네.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세가 비율이 예전처럼 뭐 70% 80% 이런 게 아니고 음. 한 60% 선에서 예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전세 대출을 되게 많이 받아 봤는데 예. 그 은행에서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그 전세 대출 비율이 되게 낮아져 가지고 그리고 막 네. 구축 이런 데는 특히나. 아 예 근데 그쵸. 구축일수록 우리나라 신기하게 높잖아요. 집값이 되게 높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전세 대출 비중이 되게 작으니까 그쵸, 은행에서 너무 그쵸. 좋아하죠. 저한테는 "신용도 볼 어. 것도 없다. 해 줄게." 이랬는데 이제 저의 소득도 중요해지는 시대가 돌아오고 있네요. 네. 네. 아 맞습니다. 참. 뭐 소득, 신용 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준비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전세 대출 받으러 가시기 전에 약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용대출 이런 거 다 정리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준비를 해야 미리 될까요? 정리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대출 받으면서 내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죠. 그거 언제 가야 돼요? 근데 그 안 그래도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 음. 되게 많았어요. 네. 이거. "내가 지금 전세 대출을 받아서 어디 이사를 가고 싶은데 거기 계약서를 쓰기 전에 내가 대출이 가능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은행에 가면 계약서 쓰고 오라고 한다. 네. 그럼 계약서 쓰고 왔는데 안 된다고 하면 나 그때 어떡하냐." 근데 은행원 입장도 생각을 해 주셔야죠. 은행원 입장에서 아무것도 정보가 없는데 네. 어 된다고 했다가 그분이 안 되면 음. 그러면 와서 책임질 순 없으니까. 거의 그 지점이 정말 부서집니다, 부서져. 가만히 있지 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이 부동산 관련 금액 억 계약금들라는 건요. 단위니까. 네. 그래서 이건 뭐 불안하시니까 미리미리 본인의 스펙을 좀 체크를 하셔야죠. 체크를 하실 것 중에 몇 가지 알려 드린다고 하면 네. 첫 번째 소득이에요. 네. 네. '내 소득조차 내가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 있어요.
그 좀 소득금액 증명원이라고 네. 홈택스에 가면 발급할 수 있거든요. 네. 그거를 꼭 확인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직장인들은 그냥 원천징수 원천징수 영수증 가져가시면 제일 되고 네 그거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네. 번째 본인의 신용 점수. 신용 점수 네. 평소에 되게 신경 안 쓰고 있는데. 그쵸. 네. 근데 이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공기와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기라는 건 있으면 뭐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네. 근데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쵸. 마찬가지예요. 신용 점수가 좋을 때는 뭐 저 지금 신경 안 쓰시죠? 네. 근데 나쁘면 나의 발목을 다 잡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게 진짜 영향을 미쳐요? 아예 대출이 안 됩니다. 전세 어 대출에 안 돼요. 어느 정도까지 그래도 한 800점 이상은 나오셔야 돼요. 그 거의 두 뭐 개가 900 점. 있잖아요. 네. 나이스하고 KCB 두 개 네. 다 좋으셔야 돼요. 800 이상은 돼야 네. 된다. 850 점? 근데 그게 한 900 이상은 연체 나오셔야 한두 되죠. 번만 돼도 확 내려가던데. 네. 복구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평소에 관리를 좀 해 주시는 게 좋아요. '내가 음. 뭐 잊어버렸다.' 이런 네. 거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야 네. 아무리 땅 치고 네. 후회한들 이게 소용이 빨리 복구가 없고.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체 제일 문제가 연체예요. 음. 그게 모든 사회생활 내지 인간관계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연체 안 하는 게 음 제일 중요하고 일단 네. 소득 중요하고 신용 점수 중요하고. 그렇죠. 네. 신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인제 나의 스펙은 두 가지잖아요. 소득하고 신용? 네. 그다음에는 뭐예요? 집 상태겠죠, 집. 음. 집이 위반 건축물이다. 이러면 안 아.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네. 생각보다 위반 그래서 고런 건축물. 거 아닌 줄 알고 음 샀는데 네. 그런 확인하셔야 경우가 되고 많죠. 그다음에 신경 쓰셔야 될 건 임대인. 임대인이 법인이냐 외국인이냐 네. 한국인이냐 한국에는 계시냐 뭐 이런 것들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런 것도 좀 체크하시고 맞아요. 저 이번에 안 음 그래도 되게 개인적인 얘기인데 음 저도 집 알아보면서 어디 네. 괜찮은 되게 전세 매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갔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한참 집을 보시다가 "아 안 되겠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어. "왜요?" 그랬더니 "이 집주인이 외국인이래." 아 그러더라고요. 그쵸. 그러면 전세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왜요? 수 있어요. 왜요?" 네. 왜냐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우리나라에 있는 집이고 만약에 내가 전세 대출을 해 가지고 안 되면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그 집을 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안 된다더라고요. 네. 안 돼요. 외국인인 경우에는 채권 회수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음. 소득이 있는 분 그야말로 증빙소득자인 분들은 임대인 중에서도? 임차인이. 예. 임차인이? 그러니까 임차인이 책임져라 이거죠. 어. 모두 전세 대출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전세 대출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외국인인 경우는 쪼끔 어려울 수 있어요. 임차인이 뭐 소득도 많다 그러시면 갈 가능할 수 수도 있어요. 있는데 네. 아니었나 보네요 네. 제가. 근데 법인도 안 돼요? 네. 법인도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밖에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한도가 부족할 수 있어요. 주택금융공사 아. 보증서는 최대 한도가 2억 2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네.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린다라고 하면 주택의 종류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파트 다가구인지 다가구 다세대인지 다세대인지 예. 그냥 연립인지 이런 101호 102호 하니까 네. "저 101 호예요."라고 했는데 다가구 이러면 또 전세 그 대출이 한 통이 하나예요, 그 네. 예 집은. 맞아요. 그래서 101호 102호 103호 104호 뭐 201호 202호 뭐 301호 300 뭐 많잖아요. 그 네. 집주인이 한 명이다 이러면 다가구고요. 음. 네. 뭐 호수별로 주인이 다르다 이러면 다세대인 경우가 많고 건축물 대장이나 띄워 보시면 딱 됩니다. 나옵니다. 딱 나와요. 거기 네. 다가구인지 나와요.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약간 1 층에 슈퍼 있고 막 2-3 층에 임대 놓으시고 주인집이 4 층에 주인 살고 맞아요. 있다. 그럼 다가구일 예 확률이 맞아요. 높죠. 네. 그래서 네. 고런 주택의 종류 그러니까 그렇게 3개 정도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안전하죠. 음. 음. 그러면 이번에는 약간 매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요. 네. 이것도 여쭤보려고. 그 매수를 하면서 갭 투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많죠. 그때 이제 제가 매수를 하는 그 시점에 그 갭으로 전세 들어오시는 분이 같이 이제 대출을 받잖아요. 네. 이게 막힐 수도 있는지 지금 대부분의 은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언제 풀릴지 이거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갭으로 사시고 싶어 가지고요. 네. 아 그렇구나. 그거를 막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제약이 굉장히 많아요. 전 지금 대출 현장에서는요. 다주택자 안 되죠. 매수 매도 동시 진행권에 전세 대출 안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제약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매수 매도 동시 진행권에 전세 대출이 되는 은행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요? 네. 알려주실 수 있어요? 다 몰려갈까 봐. 아 거기 막히면 안 되니까. 네. 어. 지금 제일은행, 스탠다드 차타드은행 가능합니다. 근데 언제 아. 막힐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은 하고 계약을 하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네. 저는 그냥 꾀를 하나 써 보면 그렇게 되는 그 동시 진행이 안 된다고 하니까 딴 데는 그러면 그냥 전 네. 주인한테 좀 매도인하고 계약서 부탁해서 쓰시면 돼요. 그쵸? 네.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가능하세요. 그러게요. "그런 네. 방법도 있다."라는 네. 말씀드리면서 그냥 그렇게 하시면서 그 네. 매도인한테 좀 더 쳐 드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매도인이 세입자를 구하시고 팔면 돼요. 그쵸?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나는 새 낀 집을 사는 음. 거잖아요. 그러면 그럼 아무 문제 없죠. 매도 매수 그 네. 뭐지? 동시 전세 진행은 동시 진행은 아니잖아. 같은 아니니까. 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음. 매도인께서 세입자를 구해서 그리고 파세요. 네. 그러시면 가능하죠. 아 그렇게 하면 더 잘 팔린다는 팁을 드리면서 이건 매수인에게도 팁이지만 네. 매도인에게도 매도인들도 집을 팔고 팁이에요. 싶으시면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죠. 새낀 매물을 찾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제 선전세 후순위 주담대가 막힐 네. 가능성이 있냐 요것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아. 이건 좀 시간을 두고 결정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제한 사항이 있는 은행은 없어요. 예.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력이 나온다라고 하면 음. 가능하죠. 뭐 10억 짜리 집인데 세입자가 8억에 있어요. 뭐 이러면서 "대출해 주세요." 이러시는 분 계시는데 그건 안 되고요. 네. 그 LTV 비율을 70% 면 음. 그 안에서 세입자하고 대출은 지금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네. 같다 걱정 안 하셔도 일단은. 됩니다. 네. 네. 일단 정리를 좀 해 드렸어요. 저희가 그 스트레스 DSR 3 단계 대출 규제 기준은 계약서. 네. 계약 날짜. 네. 네. 그리고 그날 그 입금증을 꼭 받으셔라.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그 나중에 그 뭐 경기 남부 이런 데 있으신 음. 분들 수도권에서 계약 진행하신 분들 뭐 "7 월이어서 내가 잔금 그때 쳐서 안 된다. 그때 집 처음으로 입주하고 이러는데 어떡하냐." 괜찮다. 네. 청약하신 분들, 청약하신 예 분들은 신축 이미 몇 년 입주하시는 분들 전에 그럼요. 했기 전혀 문제 때문에 없습니다. 괜찮다. 네. 그리고 그 매수하실 때 이제 갭투 하시는 분들도 동시 진행은 막혀 있지만 찾으면 나올 네. 것이고 되는 은행에서 하시면 되고 뭐 아니면 매도인이 아예 구해서 파시면 되고. 새낀 매물로 네. 파시면 더 잘 팔린다. 네. 이런 팁까지 드렸습니다. 또 걱정하시는 그 선전세 후순위 주담대도 음. 막힐 가능성은 일단은 없어 보인다. 네.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잘하고 있다. 있습니다. 네. 네. 그 그래요. 대신, 네. 그 대신 그 하나 팁이라고 알려드리면 뭐가 있냐면 저희가 전세에 낀 매물이잖아요. 그러면 세입자한테 연락이 갑니다. 본인의 보증금을 보호를 해 드려야 되잖아요. 네. 저희가 대출이 후순위란 그쵸. 말이에요. 그러면 인제 은행에서는 "아 그 세입자님의 전세 보증금이 음. 얼마세요?"라고 확인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세입자가 "모르는데요."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아. 사이가 별로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임대인과 네네. 임차인이. 그래서 그러면 대출이 불가해요. 아 그럼 세입자도 잘 구워 삶아야 한다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그 집을 계약을 할 때 음. 그런 부분은 다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음. 세입자분이 보증금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실 건지 동의는 아니어도 보증금 확인은 해 주셔야죠. 네. 네 그쵸. 네. 우리가 음. 전세 계약서만 은행에 제출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체크를 해 주신다라고 하면 뭐 앞에 전세 뒤에 대출은 가능할 수 있어요. 네. 요 팁도 드렸습니다. 네. 세입자도 되게 중요합니다. 세입자랑 잘 지내셔야 돼요, 여러분. 네. 두루두루 다 사이좋게 지내는 게 나한테 편안합니다. 네. 네. 그리고 요즘 경매 시장 엄청 핫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경매 투자는 경매밖에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특히나 이제 지방 매물들 중에 엄청 싸게 나온 것들 막 줍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게 대출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네. 경락잔금 대출 받을 다르죠. 수 있는데 이것도 DSR 보나요? 당연히 봅니다. 이게 어. 두 가지예요. 이제 경락잔금 대출 같은 경우는 개인 대출이 있고요. 그러니까 개인 대출하고 사업자 대출로 나눠져요. 네. 그래서 내가 개인 대출을 받을 건지 아니면 매매 사업자 대출로 받을 건지 요즘 매매 사업자 대출을 굉장히 핫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음.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개인 어. 대출로 받겠다. 네. 그러면 나의 모든 소득과 부채, DSR 다 봅니다. 똑같아요. 음. 매매하고. 매매 사업자 대출로 하면요? 매매 사업자 대출로 하면 DSR을 보지 않아요. 사업자 대출은 원래 사업자니까. DSR 안 보니까. 네 그렇게 해서 60% 까지 대출이 음. 가능하죠. 60%요? 네.
그러니까 감정가의 60% 하고 네. 낙찰가의 80% 중에 낮은 금액이에요. 낮은 금액이구나. 전 그래서 '아 왜 난 80 으로 알고 있었지?' 이랬는데 그러니까 아 대부분 이제 뭐 80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5억 짜리 집에 내가 10억 낙찰받았다고 해서 8억을 해 아 줄 수는 그러게요. 없어요. 예. 그러네요. 그래서 둘 네. 중에 낮은 금액으로 네. 가능합니다. 근데 경매는 괜찮아요. 왜냐면 유찰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근데 50% 밑으로 낙찰을 예 떨어지면 받았다 그러면 80% 나와요. 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경매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으세요. 네. 그리고 "빨리 팔고 나는 또 하겠다." 해서 저희가 일명 천뛰기 네. 고객뛰기라고 하죠, 전문 네. 용어로. 네. 네 뭐 그렇게 해서 그냥 빨리 그냥 소액으로 음. 그냥 수입을 창출하고 또 다른 거 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지방은 많은데 진짜 거의 뭐 천만 원대로도 네. 많이들 하시니까 그렇게 네.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그쵸. 같고. 그냥 부업 삼아 하시는 네. 분들 계세요. 근데 뭐든지 이제 꾸준히 하면 어느 정도 그 수익은 창출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근데 공부 열심히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되고. 네. 당연하죠. 네. 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좀 알아볼게요. 정책성 대출들 있잖아요. 뭐 네. 보금자리론 있고 디딤돌 있고 생애 최초 있고 지금 신생아 특례까지 있는데 걱정 되게 많이 했던 건 '신생아 특례가 동나지 않을까.' 너무 사람들이 많이 써 가지고. 돈 났으면 좋겠네요. 아 너무 많이 나와서? 아이를 많이 낳아 많이 가지고 나와서. 예 동이 날 정도로 좀 아이가 많이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 이 신생아 특례 나올 때 그땐 정말 출산율이 저조했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많이 출산율이 올랐죠. 많이 올랐다고 이것 하더라고요. 때문일까요? 설마? 그렇 뭐 코로나 때 이제 결혼도 많이 안 하고 그게 맞물리긴 했지만 신생아 특례 받으려고 아이를 낳겠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한테 음. 예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는. 네. 그래서 "동날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 좀 아쉬운 게 캡이에요, 캡. 부엌? 네. 네. 왜냐면 이거 지금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보완을 한다고 했을 때 자꾸 소득 기준을 늘려주잖아요. 네. 근데 캡이 갇혀 있으니까 소득 기준이 늘어나서 뭐 2억 3천 까지인가요? 2억 지금은 2 억이고요. 이제 2 2억 억 5 천까지 오를 그쵸. 예정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네. 제 생각에는 제가 만약에 뭐 남편이랑 2억 5천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 음. 전 9 억짜리 안 살 거거든요. 그럼 은행 상품으로 가셔야죠. 그러니까요. 네. 2억 5천 소득이신 분들 중에는 그냥 비싼 집 사고 싶으시면 "은행 대출로 가셔라." 뭐 그래서 그런 뜻인 거죠. 이거를 그 소득을 아무리 열어주는 보완을 하더라도 음. '신생아 특례가 좋아진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할 것 같아 가지고. 근데 이 신생아 특례도 많이 올려준 거예요. 원래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은 디딤돌 대출의 확장 버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음. 디딤돌 대출의 주택 가격은 5 억이에요. 5 억이에요? 네. 그리고 뭐 다자녀거나 하시면 6 억까지도 가능은 한데 6 억짜리를 9 억으로 올려준 거잖아요. 예. 음. 그렇기 때문에 그냥 9억 정도에서 찾아서 최저 금리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최저 금리가 1.8% 잖아요. 그건 진짜 네. 좋네요. 꿈의 금리라고 몇 년 이거 몇 년 내는 거예요? 1.8 로? 그 5년 동안 고정금 내고 네. 그리고 또 뭐 아이가 태어나면 또 아 달라지고 뭐 조금씩, 여러 조금씩 가지 연장. 방법으로 달라져요. 뭐 고정금리는 30년 고정 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기간이 그 본인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렇기 그럼 때문에 확인을 네.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애가 다 컸다. 근데 나는 아직 집을 한 번도 산 적이 없다.' 해 가지고 누려볼 만한 게 사실 또 생초잖아요. 생애 최초. 네. 생애 네. 근데 최초인데 생애 최초는 혜택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네. 생애 음. 최초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막 꿈과 희망을 가지고 "저 생초인데요."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생초면 뭐 디딤돌이라든지 보금자리론에서 약간 할인 금리가 음 들어가는 음. 거 정도지 생초라고 해서 뭐 금리가 뭐 굉장히 싸다거나 신생아처럼 이렇게 한도가 예 파격적이지 많이 않은. 준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 은행 상품 같은 경우는 아예 없고요. 네. 네. 은행 상품 같은 경우에 이제 레버리지를 좀 더 많이 쓸 수 있다라는 80% 까지 음. 해 주니까 네. 예 그래서 고런 장점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많은 그 꿈을 갖지 마시고 네. 그냥 생애 최초이신 분들은 집을 좋은 집 빨리 사시는 게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이게 생애 최초를 내가 오래 가지고 있는다고 이게 될 게 아니라 네. 일단 쓰셔야 된다 이것도. 예. 집값이 계속 오르고 오르고 있으니까. 있으니까 계속 생애 최초로 뭐
나이 60, 70 까지 가지고 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그쵸. 생각이 네. 듭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인제 청약에 막 올인하고 그쵸. 이랬던 분들이 네. 근데 많은데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많아야 청약에 그쵸. 당첨이 네. 되고 무주택 기간도 길어야 되고 뭐 이제 노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신혼부부 특공이라든지 특공을 음. 노리시는 수밖에 없죠. 네. 네. 그쵸. 그것도 신혼부부니까. 생애 최초도 특공이 있으니까 뭐 네. 네 경쟁이 치열하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뭐 그 평형도 좀 제한이 있고. 네. 음. 자 앞으로 대출을 최대한 유리하게 받으려면 이제 마지막 팁을 하나 풀어 주실 텐데 근데 좀 이미 얘기하신 것 같기도 해요. 네. 대출은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받는 게 중요하다. 레버리지잖아요. 네. 네. 받을 수 있으면 잘 활용하시는 게 저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들 저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큰 금액이고 오랫동안 받아야 되니까 이제 주거래 은행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이거든요. 그리고 오래 받아야 된다는 그 생각은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예전에 대출 신청을 하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통 30 년, 40년 만기잖아요. 네. 제가 40년 동안 이 은행에 카드를 써야 되나요? 제가 그러면 제가 좀 편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뭐 "그 집에서 귀신 되시게요?"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도대체 몇 년을 그 집에서 살 거냐고요. 네. 보통 갈아타게 하십니다. 그쵸.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너무 '내가 이 은행에서 몇 년 뭐 수십 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주거래 은행이라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네. 지금 농협은행의 우대금리 조건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새로 오는 농협은행에 사람? 예. 대출 없는 사람. 맞아요. 예. 그 정도로 신규 고객 창출에 음. 혈안이 되어 있는 게 은행입니다. 기존 주거래 은행에 계신 분들은 어차피 뭐 다른 혜택 안 드려도 쓰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제 특히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이야 거래가 있는 분들을 좀 할인을 해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음. 주택담보대출은 금액도 크단 네. 말이에요. 뭐 1억 5천 이렇게 받는 분 별로 없어요. 뭐 맞아요. 3천 이 별로 없거든요. 억대로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은행에 가시면 그때부터 '그 은행이 나의 주거래 은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음. 되죠. 그 주거래 은행에서 뭐 해 주시는 거 있던가요? 주거래 은행이 어디세요? 저는 신한인데 네. 왜냐하면 그게 거의 남자들은 군대 가면서 정해지는 것 같고 여자들은 음. 이제 대학교에 연계된 은행 그렇게 네. 한번 정해지면 그냥 네. 계속 그걸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계속 쓰는 은행을 나의 주거래 은행이라고 생각을 그쵸.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거래 나는 은행에서 달력 하나 주는 게 없다." 뭐 맞아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내가 편한 거지. 앱도 그냥 음. 눈에 있고 이게 편한 거지 그거 외에 그리고 주거래 은행에서는 뭐 내가 주거래자라고 생각도 안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잔고가 뭐 얼마 아 있으세요? 어우 이거 너무 뼈 때리는 말이어 가지고 "너 뭐 돼?" 막 이러면 무슨 그 네. 막 PWN인가 막 거기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해 봐야 뭐 그쵸. 바로 스와이프 스쳐서 다 아 나가잖아요. 그럼요. 월급이 남아 있질 네. 않으니. 그냥 스칠 뿐인데 그러게. 뭐 짝사랑이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은행으로 다시 시작하신다. 그러니까 그러시면 되죠. 대출 쇼핑 꼭 하셔야 된다. 네. 네. 그럼요. 굳이 내가 집토끼가 될 네. 필요가 없다. 당연하죠. 네. 내가 지금 신한은행 주거래은행이라고 갔는데 농협은행보다 금리가 막 0.5 높아. 열받죠. 네.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알아주지도 않는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 굳이 네. 집토끼를 고집하지 말고 나에게 가장 유리한 은행으로 네. 그리고 해 그럼요. 준다는 가장 네. 많이 해 주는 은행으로 같이 떠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엄청 팁이 막 남발하는 그런 거의 1 시간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은진 레오대출연구소 대표님과 현재 부동산 시장 대출 상황 또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차게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